지난주까지 해겔 정신현상학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정신현상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서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목차 한번 펴보십시오. 목차를 펴시면 학의 책의 제1부라고 돼 있죠. 그게 정신현상학. 그게 학의 책의 제1부 정신현상학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표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의 체계, 디스템 데어, 비션샤프트. 학의 체계, 그리고 거기 이제 폰, 게오르그 비레른 프리드리 헤겔. 아, 이 사람들 참 이름이 이제 공부 배우는 김에 재미삼아. 게오르그 비레른 프리드리 헤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령, 존 F. 케네디. 케네디가 뭐 스펠링이 있겠죠. 너무 길어, 이름이. 근데 존 F. 케네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의 이게 퍼스트 네임, 미들 네임, 라스트 네임 이러지 않습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이게 퍼스트 네임, 미들 네임, 뭐 세컨드 네임, 그 다음에 라스트 네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존 F. 케네디 그럴 때 줄여서 말 때는 존 케네디잖아요. 그죠? 존. 라스트 네임, 맨 앞에 있는 것을 이 사람 이름으로 되게 생각하죠. 피츠제랄드가 아마 뭐 외갓집 성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독일 사람들이 이름을 말할 때는 게오르그 비레름 프리드리 헤겔 그렇게 말할 때 그럼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존 F. 케네디하고 친하게 지내면 존 F. 케네디한테 부를 때 존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게오르그 비레름 프리드리 헤겔이면 헤겔하고 친한 사람은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셋 중에 하나 골라봐. 비레름 게오르그라고 부르면 안 되고 프리드리라고 부르면 여기에 라스트 네임하고 가까운 걸 부르면 됩니다. 게오르그 비레른 프리드리 헤겔 그러면 독일 사람은 가까운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 그것도 좀 차이죠. 우리는 그냥 미스터 강 그러면 되는데 우린 친해도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없잖아요. 조금 지나면은 어쨌든 그러니까 게오르그 비레른 프리드리 헤겔 해놓고 나서 그 밑에 다시 제1부하고 정신현상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목차에 보시면 학의 체계 제1부 정신현상학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의 체계 제1부 정신현상학 그러면 학의 체계 제1부가 정신현상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학의 체계라는 게 있을 테고 그 체계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테고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이 정신현상학이다 라는 뜻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학의 체계 제1부라는 말이 있으니까 첫 번째 부분이 그러면 제2부는 뭐냐 또 제3부는 뭐냐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는데 어이없게도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쓴 이 사람의 이 저작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학의 학, 비션샤프트가 학 또는 학문, 디스템드 비션샤프트는 학문의 체계라는 말인데, 학문의 체계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정신현상학을 있을 무렵에는 학문의 체계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구상해 놓은 게 있고, 이 사람이 이때 구상해 놓은 것이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 일부로 정신현상학을 내고 그 다음에 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세의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그냥 별다른 훌륭한 뭔가를 남기지 않았으면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이제 치워버렸을 텐데 훌륭한 걸 남기는 바람에 이제 후세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이분은 왜 없었을까 막 이런 걸 따져 묻기 시작하겠죠. 근데 문헌학적으로 막 따져 물어봤는데 별로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신현상학을 제1부라고 뭔가를 했는데 학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학의 체계는 엔치클로페디, 독일어로 엔치클로페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영어로 말 엔사이클로피디아죠? 엔사이클로피디아.
제가 영어나 독일어 스페링이 틀리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스페링 틀려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 우리말도 아닌데 뭐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제 엔사이클로피디아가 백과사전이죠. 그런 해겔이 쓴 책 중에 엔치클로페디라는 게 있어요. 즉 학문의 백과사전, 학문의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 엔치클로페디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제3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엔치클로페디가 백과사전이. 즉 제1부가 논리학이고 제2부가 자연철학이고 그 다음에 제3부가 정신철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계몽주의 이래로 유럽 사회에서 널리 퍼지는 학문 기획입니다. 아주 굉장히 널리 퍼지는 학문 기획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걸 시도하지 않지만 18세기, 19세기의 학자들은 백과사전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얘기할 때 제가 그랬죠. 자질구레한 어떤 소소한 목적부터 시작해서 시초부터 시작해서 그 최고의 목적에 이르는 전체의 과정을 다 완결시켜야만 학문이 완성된다고 생각했다는 거. 그럼 그것을 해겔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논리학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신철학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논리학 안에도 뭐 존재의 논리, 본질의 논리, 개념의 논리, 그 다음에 자연철학 안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학문 분야가 또 여기 밑으로 세부적으로 있겠죠. 그리고 정신철학 아래도 뭐가 있겠죠. 세부적으로 또 있습니다. 정신철학, 예를 들면 정신철학 아래, 주관적 정신, 객관적 정신, 그 다음에 이제 절대적 정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야가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해겔 역사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해겔 역사철학 그러면 객관적 정신 아래 들어있습니다. 해겔 위학 강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절대적 정신 아래 들어있습니다. 예술철학, 해겔 종교철학, 해겔 철학사 이런 게 이제 절대적 정신 아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제 논리학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절대적 정신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이제 학문 세계 전체를 이 사람이 꿰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아마 해겔이 정신현상학을 쓸 때 시스템 데어 비션샤프트 학의 체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구상했던 바일 테고 그것의 제1부로 정신현상학을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부로 정신현상학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끼워 놓을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엔치클로페디 이 엔치클로페디의 목차들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럼 정신현상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여러 가지 성격을 규정할 수 있겠지만 공부를 하는 방법, 철학적인 사색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현상학이 해겔 철학 체계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은 좀 그냥 여러분들은 좀 복잡하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좀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것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해설서를 읽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읽어 나가는 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학의 체계 제1부라고 하는 건 해겔 철학 전체에서 좀 그런 게 있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면 이제 이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실천학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제작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 분야를 이렇게 셋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이론학이나 실천학이나 제작학이라고 하는 요 학문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유를 하는 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할 때는 요 앞에 이제 학문의 방법론을 다루는 논리학이 있어요. 가령 삼단노법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논리학에 속해요. 그런데 그거는 학문의 사유하는 방법을 다루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철학적인 탐구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 탐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방법론을 따져 묻는 논리학.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되게 예비학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비학이다. 어디입니까? 의과대학에 가면 예과 있고 본과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과라고 하는 게 예비학을 다루는 그런 분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비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정신현상학도 사실은 제1부라고 하기보다는 예비학의 성격이 강한,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논리학에서 절대적 정신에 이르는 또 전체의 내용이 좀 담겨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소리야? 예. 정신현상을 쓸 당시에 해결이 좀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디다 끼워 넣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체계가 있다는 것만 그 제목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문의 그 학적 인식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서문 부분은 조금 이따가 그 학적 인식에 관하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서문이 지난 다음에 서문을 넘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의식의 경험의 학 이렇게 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제1부 의식의 경험의 학. 그러면 또 이게 제1부 의식의 경험의 학은 또 뭐냐? 정신현상학은 학의 책의 제1부 정신현상학이라는 제목도 있고, 그래서 서문을 딱 지나고 나니까 제1부 의식의 경험의 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의식의 경험의 학이라고 하는 것이 제2부는 또 어디 있느냐 말이죠. 제2부는 없어요. 그러니 이제 대충 이런 거 보면서 얘가 맛이 같구나. 읽을 필요가 없네. 우리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정신현상학을 읽으려고 하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어지러워. 그러면 읽을 필요가 없네. 그러면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굳이 막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명해 가면서 읽을 필요가 뭐 있겠는가? 아이고 됐네. 그러지 않아도 읽을 거 많아. 에? 자기계발서 읽기 바쁜데 요즘에. 그래서 안 읽어도 되는데 이제 의식의 경험의 학.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해결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현상학이라고 부르는 책하고 그 책하고 그다음에 좁은 의미에서의 정신현상학하고 좁은 의미에서의 의식의 경험의 학하고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막 궁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을 또 하려면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이번 책사에서 제가 하는 강의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그거를 제가 이번에 책사에서 이 해결 정신현상 읽는 가장 기본적인 그 목표와 그거는 거의 도착적인 그런 도착적 이런 철학책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걸 읽으려면 약간 나도 도착적이고 발작적이어야 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된다는 것까지. 처음에는, 화나죠. 이런 거. 이게 사실 철학의 역사에서 정말 유명한 텍스트고 탁월한 텍스트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읽지. 이름도 없는 누군가가 이렇게 썼으면 누가 읽겠습니까, 이거를. 그런 정도로. 그래서 의식의 경험의 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제목이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서론이 있어요. 서론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분량이 길어요. 서론이라는 것도 분량이 길어.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건 꼭 유념해 두셔야 되는 게, 그 정신현상학 서론은 정신현상학 전체에 관한 서론이에요. 서론은. 정신현상학을 좀 잘 읽고 싶다. 그러면 서론을 좀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서문은 뭐냐? 서문도 분량이 만만치 않게 굉장히 많습니다. 서문은 뭐냐? 일반적으로 해결 철학 전체에 대한 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정신현상학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해결 철학 전체에 대한 서문이다. 즉 해결이라는 사람이 서술한 자기 철학 전체에 대한 어떤 서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신현상학 서문이 뭔 말인지 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철학이란 무엇인가? 해결은 어떤 것을 철학적인 주제로 삼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들은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철학을 논중해 나가는가? 이것을 살펴보려면 정신현상학 서문을 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문을. 이게 서문이라고 그러면 영어로 이제 프레피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프레가 이제 앞에 있는 그런 말이죠. 프레피스가. 근데
정신현상 서문 그러면 이제 포레데라고 그럽니다. 포레데. 이 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앞이라는 말입니다. 포레데. 앞에서 말한다. 레데니 말하다예요. 말하다. 이게 이제 스피크. 그러니까 포레데가 이게 서문인데 서문. 이제 서문. 그래서 정신현상학 서문은 해결 철학의 서문이기도 하다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통용됩니다. 포레데. 한번 읽어봐요. 그렇지. 포레데. 독일어를 잘하네. 그것만 잘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든지 좀 익숙해지는 거. 엄청나게 잘하려면 익숙해지는 필요가 있죠. 특히나 언어는. 그리고 한국어를 잘해야 돼요. 한국어를. 한국어로 옮겨내는 거. 한국어로서 고급의 학술 언어를 자꾸 만들어낼 줄 알고 이런 것이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차를 한번 보면 자세히 목차를 보시면 좀 예습을 좀 해보셨어요? 예습 좀 해보셨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셨어요? 하면 안 됩니다. 예습하면 안 됩니다. 예습하면 화나요. 괜히. 그리고 세상도 어지러운데 오늘 여기 방송대학 국제교육원인가요? 거기서 지금 연합의 싸움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과 어버이연합. 그래서 어쩐지 이렇게 오는도에 3차선에 버스가 많아가지고 요즘에 왜 여기서 유흥의 거리 동승로가 왜 이러나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뭐가 어이없는지 모르겠고요. 그냥 어이없죠. 족보에다 쓰면 되는 건데 뭐 그런 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누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989년 가면서 독일 통일된 게 언제죠? 독일 통일된 게 언제야? 모르겠습니다. 남의 나라이라고 그렇게 무심해. 90년인가 그러죠? 90년에 89년에 무너졌죠. 예. 89년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89년에 서독하고 동독의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89년에 이 체제가 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심포지움을 열었는데 그냥 좀 심하게 말하면 심포지움 끝나니까 다음날 그냥 무너져버린 거예요. 학자들이 우리 어저께 뭐 했지? 막 이런 왜 이러나 우리 어떻게 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다 밖으로 끊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제 헛소리 해가지고 내일도 모르는 놈들이 뭐 어쩐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섣불리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뭐가 어찌 될지는. 근데 민족사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어쨌든 그런 일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 늦을 뻔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항상 인간은 당장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사태만을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역사적 사건들이 이렇게 밀려올 때 역사적 사건이 일렬로 서서 이렇게 밀려오는 게 아니라 어떤 건 앞으로 나와 있고 어떤 건 뒤에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뒤에 쳐져 있는 경우도 많고 앞으로 나와 있는 것만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있을 때 뒤통수를 맞게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뭡니까? 사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사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라는 게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겪어봐야 파악할 수 있잖아요. 여기 연로하신 분들이 있는데 겪어보니까 그러더라. 젊은이들은 당장에 그 눈앞에 닥친 일만 이렇게 날뛰잖아요. 그죠, 박수정? 왜? 가소로워 다? 그러니까 사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어떻게 이루느냐? 역사책을 읽어야 기르는 거거든. 역사책을 읽어야 사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기른다. 그런데 역사책을 읽어서 사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의 쓴맛과 단맛을 다 읽어야 되는 거라.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게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 자기 긍정의 역사도 없고 자기 부정의 역사도 없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긍정과 부정이 있을 수 없어. 이때 이러다가 당해버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다 당해버렸지를 없애면 사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과목으로서 역사라는 과목이 의미가 없죠. 그게.
여러분들 정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사. 정사라는 말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제가 이거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전공이 역사철학이거든.